정시 설명회 때 그때 이제 그 정시 끝나고 난 다음에 고3 수험생과 그 학부모들이 방문을 하시면 마이크 볼륨 약간 더 켜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1,400명 앞에 서봤거든요. 1,400명 앞에 딱 그날이 처음으로 1,000명 단위를 넘어가는데 앞에 딱 섰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막 되게 떨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로 그런 적은 없는데 지금 오늘 그래요. 이게 식당, 상당히 낯설고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주로 이제 설명회를 요청하는 것은 그 고3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3월달에 하거나 4월달에 하거나 아니면 수시 원서 쓸 때 하거나 아니면 정시 그 수능 보고 난 다음 요청이 많았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전국의 저학년들 그러니까 중학생들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설명회 해달라는 것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만 그 설명회를 나갔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또 중학교에서도 많이 부르시고요. 그 다음 얼마 전에는 그 울산에 갔는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도 해봤어요. 근데 강의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 아이 의치한 보내기였어요. 근데 초등학교 그 대상의 강의인데도 벌써 그래서 도대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치한 강의가 먹히나? 이걸 학원에서 왜 이렇게 준비를 하셨지? 그것도 영어 학원인데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200여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입시에 대한 정보의 그 갈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입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그 시기가 습득 시기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거고요. 왜 내려가고 있을까요? 그 예전처럼 단기간에 준비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장기간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점점 더 정보를 빨리 아는 사람이 유리해지는 지금 그런 입시 구조로 바뀐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 이름은 이승엽이고요. 그 고려대 법대 법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되게 잘했구나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UA중앙교육에서 입시 상담 팀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대표 컨설턴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컨설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컨설팅을 세 가지 형태의 컨설팅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이제 많이 아시는 그 아이들을 이제 진학을 하는 컨설팅을 하고요. 그러니까 학생을 대상으로 진학 컨설팅도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 학교의 프로파일을 어떻게 만들어야 입학사정만 전형 내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 자체가 유리해지는지, 그러니까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도 하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대학을 대상으로도 컨설팅을 해요. 그럼 대학을 도대체 컨설팅을 왜 받을까요? 대학은 입시 전형을 설계할 때 우리가 예상한 이 계획대로, 이 계획한 대로 전형을 그대로 실시를 해도 괜찮은지 컨설팅을 의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대학은 입시 전형을 설계할 때 무엇에 가장 관심을 두고 설계를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우수한 아이를 뽑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하시면 초보신 거예요. 대학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하게끔 전형을 설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 대학에 지원을 해도 우리 애가 될 것 같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합격 조건을 다 없앴거든요. 수능 최저 합격 조건을 다 없앴어요. 근데 이거를 많은 수험생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공부를 못해도 뽑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덤벼드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최저학력 조건을 없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전형 설계는 정말로 성공적으로 잘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입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할 때는 한양대가 올해 대박이 날 것이다. 10만 양병설 막 이런 말도 돌았어요. 한양대 올해 10만 정도가 몰릴 것이다. 아니면 한양대 시험 보는 날은 민족이 대이동을 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뚜껑을 열고 봤더니 어떻게 돼버렸느냐면 한양대만 그 기대치에 못 미치고 상대적으로 한양대 같은 라인에 있던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이 라인들이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폭발이 돼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중앙대는 거의 근 10만을 모았고요. 그럼 이렇게 10만을 모으는 게 왜 중요할까요? 대학 입장에서는요. 돈이 들어오죠. 얼마나 들어올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으시죠? 네. 한양대는 작년에 90억, 재작년에 130억. 왜 이렇게 놀라서 90억 없으세요? 중대, 경희대 이런 라인들이 한 번 그 전형을 갖다 실시하고 나면 그때 벌어들이는 금액이 약 70억에서 100억 사이를 벌어요. 그러면 이 정도의 돈도 들어오지만 사실은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또 뭐냐면 우수한 아이를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대학은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최저학력 조건을 2등급 2개로 놓느냐, 3등급 2개로 놓느냐 이랬을 때 지원 가능한 인원이 얼마고 예상 매출이 얼마다까지도 컨설팅을 해요. 그래서 대학은 주로 어머니 생각처럼 학문의 전당이 사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일단 학년 조사를 좀 해볼게요. 초등학생 어머니들 계세요?
초등학생 계시군요. 그 중1, 중2, 중3, 고1, 고2, 고1은 없는데 고2가 계시네요. 고3은 없으시죠? 네. 그 고등학생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비슷한 내용을 이제 들어서 아실 거고, 이제 중학생들 어머니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일단 입시는 일단 그 대입제도는 수시와 정시라는 게 있어요. 그 정시는 그 정해진 시기에 대학별 전형을 실시를 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 정시 때도 수능을 보고 그 대학에 지원을 하고 대학별 고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정시 때도 논술을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술을 갖다 보는데 대학들이 논술 날짜를 마음대로 정해놓으면, 그러니까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학교를 여러 번 겹치기로 지원을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월 초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데를 가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1월 중순에 지원하는 것을 나군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1월 하순에 실기고사를 보는 것을 이제 그걸 다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예체능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학별 고사가 정시에서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정시는 수능으로만 가는 전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시에서는 수능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능도 들어가고 학생부를 반영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학생부를 반영하는 방식이 웃기게 반영을 해요. 가령 그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고대에 정시로 입학을 할 때 그 학생부가 50%가 들어가고 수능이 50%가 들어가게끔 설계를 했어요. 근데 전체 총점은 500점, 전체 총점이 1000점이었어요. 그럼 수능이 500점이 들어가고 학생부가 500점이 들어가겠죠. 너무 어렵나요? 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학생부를 전교 1등이 만약에 고대를 지원을 하면 이 아이의 학생부 점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500점이 나와요. 근데 우리 아이가 전교에서 한 중간 정도 된다? 그럼 이 아이가 고대를 지원할 때 학생부 점수는 499.96이 나와요. 그러니까 0.04점 깎여요. 근데 전교 꼴찌가 고려대학교를 정시에 원서를 쓴다? 그러니까 내신이 만약에 올 8등급 내지 올 9등급 이런 아이들이요. 굉장히 찾아내기가 좀 힘든 아이들인데, 그 아이가 고대를 정시에 원서를 쓰면 학생부 점수가 498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 점수를 498을 주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우리 아이가 내신 등급이 나빠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곳에서 불리할 것이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의 성적이 나쁜 거예요. 수능 성적이 나쁘니까 불리한 거지 학생부 때문에 불리하는 경우는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 이제 올해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된 거고,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 학생부 위주 전형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까지는 어떤 전형인지 아시죠? 전혀 입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나봐요.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잘하는 학교의 내신 3등급과 못하는 학교의 내신 3등급은 같은 점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학교 차별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학생부 종합은 잘하는 학교의 내신 3등급짜리 아이가 못하는 학교의 내신 1등급보다도 성적이 더 나을 수도 있다가 인정이 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만약에 자사고나 특목고를 아이가 갔어요. 그럼 내신 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내신 따기가 어렵죠. 그럼 내신 따기가 어려운 아이들은 학생부 교과로 갈까요, 안 갈까요? 학생부 교과로 가서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대전은 그래도 대도시잖아요. 대도시까지는 아닌가요? 큰 도시잖아요. 그죠? 대전 정도면 이제 큰 도시가 되는데 지방으로 가잖아요. 중소도시 정도로 되면 전교 1등이에요. 내신 딱 올 1등급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모의고사가 올 4등급, 올 5등급 나오는 지역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오는 거를 대학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막아야 되죠. 그럼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막아야 돼요? 수능 최저 학력 조건을 거는 거예요. 2등급을 2개를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이제 저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대학이 뭘 가지고 있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서열 데이터는 물론이고, 대전에 유명한 고등학교 뭐 있어요? 하나만 알려주세요. 대덕고등학교가 있으면 대덕고등학교에서 내신이 국어가 3등급인 얘는 수능으로 평균 100분이 국어가 얼마가 나올 것이다를 대비해 볼 수 있는 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 어머니들이 참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 근처에 있는 학교를 보낼 때 좀 잘하는 학교에 보내고 싶긴 한데 가서 잘 못할까봐 그럼 내신도 망가지고, 이거 고민도 좀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 차라리 못하는 학교로 보내서 내신이라도 잘 달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학 입장에서 보면 그 두 개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애초에 A라는 아이가 잘하는 학교로 보내야 돼. 내신이 4등급 나와요. 근데 얘가 못하는 학교로 만약에 갔다면 내신이 2등급이 나와요.
그러면 잘하는 학교의 4등급과 못하는 학교의 2등급을 대학 입장에서는 같이 봐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쓸데없는 고민이니까 편리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결정하실 때는 주로 아이의 성향을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잘하는 애들 사이에 섞어 놓으면 오히려 도전 정신이 생겨서 더 열심히 파는 애들 같으면 내신을 좀 손해 보더라도 잘하는 학교로 보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데 갔을 때 한 번 자기 본인 위치가 중학교 때는 그래도 반에서 한 3, 4등 했는데 그 3, 4등으로서 이제 역할놀이 있겠죠. 자기 해야 되는 게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잘하는 학교에 보내놨더니 반에서 이제 막 한 15등으로 밀려버렸다. 그럼 반에서 15등으로 밀렸을 때 이거를 치고 가려고 하는 애들은 잘하는 학교로 가는 거고, 여기서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그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는 애들은 그런 학교를 보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디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녀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어떤 경향의 아이인가.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주로 이제 비교과, 요새 들어서 이제 말이 굉장히 많은 거죠. 학생부의 교과, 학생부는 모두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10개 항목 중에서 어머니들이 이해하시기 쉬운 건 내신이라는 말을 아시죠? 대학교 가실 때 내신 몇 등급 이렇게 갔잖아요. 그 내신이라고 부르던 것을 우리가 교과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내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걸 다 비교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과에는 아이의 인적사항도 포함이 되고 출결사항도 포함이 되고 수상실적, 그 다음에 봉사활동한 내역, 그 다음에 뭐 자율활동한 거, 동아리 활동한 거, 독서활동한 거,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마지막에 써주시는 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다 비교과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신 등급뿐만이 아니라 비교과 영역에서 좀 우수한 아이들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뽑아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시대에서는 학생의 개개인의 역량보다는 오히려 학교의 역량이 사실은 이제 입시에서는 가장 이제 크게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2014년 이후 학생 수 변화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얘기인데요. 올해 지금 현재 중3인 아이들이 좀 인원수가 좀 많이 줄고요. 현재 고1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고2가 좀 낀 세대이긴 한데 고1 때 지금 인원이 좀 많이 줄어요. 고1들이 인원이 좀 많이 줄고 제도가 이때 개편이 돼요. 이제 제도가 개편이 되는데 못 보던 제도가 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옛날 거 다시 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어는 수능에서 A형과 B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 A형과 B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와 이과가 국어 시험 갈라서 보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대학 가실 때가 그 시절에 문과는 국어가 75점이고 이과는 국어가 55점이었거든요. 문과와 이과가 국어가 이렇게 다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기억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시 이제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중학교 3학년 아이 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이때 이제 여기 가장 크게 걸리는 이슈가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는데 확정은 아니지만 99.9% 정도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향후 영어가 변별력을 좀 상실한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이 많은 게 중학교 2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들은 다시 인구가 주는 추세로 가다가 일시적으로 잠깐 증가해요. 일시적으로 잠깐 증가한다는 얘기는 요때 얘 아이들이요. 얘네가 혹시 어떤 아이들인지 아세요? 얘네가 밀레니엄 베이비들이요. 네, 그래서 이때 일시적으로 엄마 아빠가 다 힘을 내서 여기 인원이 많이 증가하다가 이때 힘을 너무 많이 쏟은 나머지 다음에와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별로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7만 명씩이나 줄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과정으로 가버리면 여기가 지금 42만밖에 안 돼요. 정말로 큰일이 난 건데요. 42만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우리나라의 지금 전국의 4년제 대학의 정원은 36만 명이고요. 전문대학까지 합치면 56만 명이에요. 그러면 56만의 정원을 밑도는 시기가 언제냐면 현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얘들은 대학의 정원보다 아이들이 오히려 부족해져요. 그래서 아이들을 사실은 더 많이 낳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대학이 문을 닫게 생겼죠. 전국의 대학은 230개 대학이 있어요. 이 230개 대학이 문을 닫을 것 같으면 원래 이제 엄마들 입장과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대학을 1등부터 230등까지 이렇게 그 쭉 순서를 매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참 좋겠냐면 1등부터 230등까지 대학 중에서 밑에 있는 대학들을 없앴으면 좋겠죠. 그죠? 이렇게 못 들어본 대학들을 자꾸 없애면 참 공평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정부가 취하는 방침은 이 대학들이 특히나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대학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각 대학의 정원을 줄여요. 그럼 각 대학의 정원을 줄인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그 대학의 정원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머니들께서 나오신 대학을 우리 자녀가 가기에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근데 향후 이제 몇 년 동안의 변화인데, 이제 몇 년 동안에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 내년, 그 후년까지는
학생부 전형 자체가 굉장히 강세를 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논술은 인원수가 좀 이제 많이 좀 더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2015년 여기 지금 작년에는 이 17,000명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17,000명 정도가 되는데 2016년에 한 15,000 정도로 줄어요. 그럼 저기서 이제 2,000명 정도가 논술 전형에서 선발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인원이 어디로 갈까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적성고사도 없어지는데 여기에서 뽑던 인원들이 여기는 작년에 19,000명을 뽑던 걸 올해는 5,000명밖에 안 뽑아요. 내년에 4,000명을 뽑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한 15,000명 정도 인원이 남아버린 거죠. 그럼 그 인원이 다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어학특기자 전형도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거의 6,000명 정도가 되던 게 올해 1,500명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어 하나만 잘해도 경영학과도 가고 의대도 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제도가 다 없어지고 영어를 잘하면 영어영문학과를 가야 되는 시기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잘해서 중국어가 특기다? 그러면 국제학부를 가거나 아니면 중어중문학과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학특기자도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줄고 그 인원수가 다 어디로 가버렸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지금 말씀 여러 번 드렸다시피 인원수가 지금 어디 속에서 늘고 있을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자꾸 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이제 요거는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들하고 그 아버님들하고 그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요새 왜 이렇게 대학을 가기가 힘드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정시에 상담을 하는데 그 서울에 있는 그 어떤 그 좀 이게 새로 뜨는 고등학교예요. 성적이 좀 좋은 그 광진구에서 좀 성적이 좀 좋은 상위권 클래스에 있는 학교에서 3년 동안 문과인데 3년 동안 반에서 1등을 했어요. 반에서 1등을 했으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눈높이가 어떻겠어요? 좀 높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시 원서를 다 위로 상향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정시까지 왔어요. 근데 얘 점수로 어디를 가는 거냐면 건대의 사학과나 철학과 이 라인을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상담을 오셔서 이 점수면 건대 사학과나 철학과에 가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우리 아들 어떻게 거길 보내냐고. 거기는 아빠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는 반에서 10등 하던 애들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고 동창 중에 건대를 다니는 아이를 한번 꺼내보시고 반에서 몇 등을 했었나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근데 무서운 건 아빠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반에서 10등이 지금은 일반고 인문고에 반에서 1등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이게 그 등수에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학교를 서울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나왔다. 여기 다 그럼 대전 분이세요? 대전은 지금 선발고사가 있나요, 없나요? 선발고사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이 원하면 다 인문계를 갈 수 있어요? 아, 그건 또 아니에요? 아, 선발고사 없이 그냥 내신 점수로 가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가 한 반이 만약에 40명이면 이 중에 인문계를 진학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몇 등 정도까지 가요? 거의 95%까지 가요. 아, 95%까지 가요? 그럼 선발고사가 그냥 없는 거잖아요. 네, 그쵸. 아빠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이 아빠는 한 반에 80명 교실 이런 데에서 다녔던 거고요. 이때 이 아빠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이 80명 중에서 한 40명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40명은 공고나 상고 아니면 진학을 포기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인문계 고등학교는 지금의 자사고예요. 그 일단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상위 50%만 모아놓은 집단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빠가 다니던 시절에는 한 반이 80명. 근데 지금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한 반에 40명이죠. 그 35명 하면 어머니들이 오히려 괴로워지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하고 다 40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걸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 반에 80명일 때 반에서 10등이라면 한 반에 35명이라면 반에서 몇 등일까요? 괴로우시잖아요. 한 반에 40명이라면 반에서 몇 등 정도 하면 되나요? 반에서 5등 정도면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100%가 다 진학이 가능했다고 봤을 때. 근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빠 시절에는 상위 50%만 갔던 시절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반에서 2.5등 정도를 하는 게 아빠 시절에 뭐랑 같나요? 반에서 10등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반에서 2.5등. 그럼 2.5등인데 왜 1등이 건대를 못 가나? 아빠 시절에는 아빠 때는 외고가 이렇게 잘하지도 않았고 외고가 이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다니던 학교에 문과에서 잘하던 아이들이 그대로 남아있던 시절이고요. 근데 지금 일반고의 어문계열, 일반고의 문과는 잘하는 애들이 잘 남아있질 않죠. 대부분 다 좀 한다 그러면 애들이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고의 문과는 학력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하는 애들이 다 빠져나가고 전체 100%까지가 다 들어가 버리고
그럼 예전에 아빠가 학교 다닐 때 그때 공부와 상고하고 비슷한 수준의 학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계산을 해보면 아빠 때 반에서 10등은 지금 반에서 1등 내지는 2등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엄마 아빠의 생각은 보통 이래요. 엄마 아빠가 학교를 갈 때는 전국의 수험생 수는 92만 명. 무려 재학생이 59만에 재수생도 굉장히 많던 시절이었어요. 4년제 대학 정원은 21만이에요. 근데 지금 올해 고3 아이들은 수험생 수는 64만이에요. 일단 수험생 수가 어떻게 됐죠? 굉장히 많이 줄었죠. 3분의 2로 줄었어요. 수험생 수가 이렇게 줄고 재학생은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재수생도 오히려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대학 가기는 예전보다 많이 막 어려워졌다고 그래요.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4년제 대학 정원은 21만에서 36만으로 늘었어요. 자,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수험생이 줄었어요. 그럼 일단 대학 가기 유리해졌을까요? 불리해졌을까요? 유리해졌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대학의 4년제 대학 정원이 늘었어요. 그럼 대학 가기는 유리해졌을까요? 불리해졌을까요? 유리해졌죠. 그래서 엄마 아빠들 생각을 할 때는 대학 가는 게 훨씬 더 쉬워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학 가기가 쉬워졌는데 니는 왜 이렇게 대학을 못 가냐? 이제 애들이 막 들들 보는 거죠. 모의고사 방학 볼 때마다 이 성적이면 인서울도 안 된다는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대학의 정원이 늘긴 늘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의 정원은 줄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92년도에는 서울대는 5,000명을 뽑았고요. 올해 서울대는 3,500명을 뽑아요. 그럼 서울대에 들어가기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내가 92년 전국에서 4,000등을 하는 아이의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전국에서 4,000등 아이가 92년도에 태어났으면 서울대를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만약에 올해 대학을 간다면 서울대를 못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대만 그러냐면 어머니들이 아시는 상위 몇 개의 대학교, 서울대 아시고, 그 다음 서울대 다음에 어느 학교예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시에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시골로 가면 어머니들이 상당히 집중을 하시기 때문에 서울대 다음에 어디에 하면 바로 순간 반사적으로 나와요. 고대 이렇게 나와요. 네. 서울대, 연대, 서연고, 서성한, 중경, 외시, 이 여기까지 다 아시죠? 여기까지 학교 이름 다 아시죠? 그 다음은요. 건동, 홍숙, 건대도 들어보셨죠? 동국대는요? 홍익대 다 아시잖아요. 왜 괜히 모른 척 하세요? 네. 건동, 홍숙, 숙대인 거 아시겠죠? 네. 그 다음은요. 북숭세단, 광명상가, 한서산 여기까지가 서울에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가장 낮은 대학이 300대인 건 알고 계세요? 네. 서울에 잘 관심이 없으신가요? 네. 그 다음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위권 대학의 정원이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차근차근 드리는 거는 이제 이 앞부분을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서영고, 서성한 요 라인의 대학들이 상당히 정원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로스쿨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생겨버린 게 큰 타격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문과 때는 반에서 1등을 해요. 근데 얘가 어느 대학 가고 싶어요? 그럼 무슨 학과를 갈까요? 법학과를 가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법학과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에서 1등을 하면 법대를 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정책이 바뀌어서 법대를 다 없애고 대학원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럼 반에서 1등 하던 문과에는 어디 가야 되나요? 네, 그렇죠. 법대가 가고 싶은데 없어졌으니까 경영학과에 가야겠죠. 그럼 원래 반에서 2등 하던 경영학과에 간 아이는요. 1등 애가 와서 PK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과학계열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죠. 사회과학을 가야 되는 애는요. 어문계열로 옮겨가게 되고요. 그럼 문제는 이제 어문계열에 있는 아이가 문제인 거죠. 다음 대학을 가야겠죠. 이해가시죠? 근데 이게 다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에 못다 로스쿨이 생겨버리면서 문과의 최상단을 소화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영학이 이제 전성시대가 된 거고, 이 현상이 마찬가지로 의대와 치대와 한의대에서도 똑같이 생기고, 예전에 이과에서 공부 잘하면 어디 가는 거죠? 의대, 그 다음에 치대, 한의대, 그 다음에 좀 여학생 중에 의대권이 아니라면 약대를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은 다 직접 들어가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그러니까 약대는 아예 불가능해져 버렸고, 이쪽으로 우리나라에 의치한 전체 정원이 1학년 정원이요 4,509명이에요. 근데 이 4,509명 중에서 2,200명만 대학에서 뽑고 2,300명을 어디서 뽑냐면 대학원에서 뽑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4,500명 내가 전국에서 4,000등에 들었다. 이과 4,000등이면 얘는 어디 가는 거죠? 의치안을 가는 거죠. 그죠? 의치안을 갔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시제도가 바뀌더니 나는 4,000등인데 의치안을 갈 수가 없어요. 의치안 인원수가 2,200으로 줄었거든요. 그럼 어딜 가야 되나요? 네, 서울대 공대를 가거나 연고대 공대를 가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럼 서울대 공대와 연대 공대, 고대 공대를 갔어야 되는 아이들은 자연과학으로 옮기거나 또 연세적으로 아주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이 굉장히 심해져서 문과와 이과가 공이 대학을 가기가 거의 정말 아이들이 불쌍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시험을 봐서 평균 100번이가 한 96 정도 나오면 아 예전에 96 정도면 이 정도는 뭐 연고대를 가겠는데 하는데 요새는 96이면 중앙대, 경희대, 하단을 가야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다만 올해 의대로 전문대학으로 넘어갔던 정원이 1195명이 다시 대학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그 2200에서 1100 더하면 얼마죠? 한 330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작년에 3000등이었던 아이는 의대가 안 되는데 올해 3000등이 나이면 이제 드디어 의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작년에 서울대 공대를 갔던 애가 의대를 간다고 빠져나갈 수가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서영고의 공학계열로 들어가기는 좀 더 수월해졌죠.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근데 이런 현상이 내후년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때 한 번 더 1000몇 명이 더 넘어와요. 그러니까 이과는 앞으로 좀 대학을 가기가 수월해졌겠다라는 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이제 특목고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고에 특히 일반고의 인문계열의 우수한 아이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면서 성적에 대한 착시 현상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고 인문계열에서 전교 10등 이게 아빠가 학교 다닐 때 일반고 인문계에서 전교 10등이면 지금 자사고에서 전교 10등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정말 잘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전교 10등이 정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전교 10등을 자꾸 그 당시랑 이렇게 매칭을 시키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수시 모집이 확대가 됐다. 이런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수시 모집이 확대가 되면 정시 점수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겠죠. 그 설명을 이렇게 드릴게요. 건국대가 가장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건국대가 상위 한 15%에서부터 상위 한 4%까지 되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학교였어요. 근데 건대가 수시로 60%를 채우겠대요. 그럼 요만큼은 수시로 들어온 아이들을 채우고 있겠죠. 그럼 수시로 건대를 들어오는 아이들은 정시로 건대를 올 수 있는 아이들일까요? 없는 아이들일까요? 그죠. 정시에 건대를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수시에 건대를 쓸 리가 없는 거죠. 그럼 요 공간을 누가 채우는 거냐면 실제로 이 아랫대 성적대 아이들이 여기를 채우는 거죠. 그럼 건대를 갈 수 있는 점수는 4에서 15였던 게 4에서 7.5%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근데 이거 익숙해지다 보면 자꾸 까먹어요. 제가 만약에 전국에서 10%에 딱 들었어요. 전국에서 10%인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시가 100%이던 시절이면 이 점수를 가지고 건대를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점수를 정시에 건대를 갈 수가 없거든요. 건대를 가려면 7.5%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서 10%인 성적을 가지고 건대를 수시에 지원을 해요. 이걸 무슨 지원이라고 그러죠? 상향 지원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내가 갔어야 하는 곳을 내가 그냥 가는 거에 불과한데 이걸 사람들은 상향 지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나만 계속 손해를 보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수시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고요. 그래서 정시 대학 진학은 거의 전쟁터와 다름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 한 문제 차이로 아이들 인생이 막 갈리는 거고요. 정시로 대학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드릴 건데 뒤에서 잘 안 보이시죠? 서울대를 문과에서 가려면 상위 0.5% 안에 들어오면 돼요. 전국에서요. 그냥 간단한 거고요. 서울에 있는 명지대까지 들어오려면 상위 한 15%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상위 15%에 해당하는 학과가 보건기술사학과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학과거든요. 정말 낮은 학과여서 그 학과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인서울의 마지노선은 문과에서는 상위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문과에서 상위 10%. 잠시 이제 상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중학생 어머니분들 계실까요? 한 학년이 지금 몇 명이세요? 많이 붙으실수록 유리해져요. 한 학년에 400명 정도 되나요? 그럼 여기서 상위 10%, 40등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때 전교에 40등 정도 하고 있는 아이가 서울 안으로 간신히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학년이 400명이에요. 이 중에서 0.5%몇 명이죠? 2명이죠. 우리 학교에 해당된 서울대 인원은 2명 정도가 해당한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어요. 지역의 학력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주로 이제 관심 대상은 오늘 광운대랑 명지대 이쪽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건대를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비율이 상위 한 7.5% 정도가 돼요. 상위 한 7.5%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는 건대에서 그러니까 7.5에 해당하는 학과가 굉장히 낮은 학과고요. 한 6% 라인은 나와야 건대를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중학교가 4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교 한 24등 정도 하면 건대는 문과가 갈 수는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문과 대학 가기 어떤가요?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이과를 보여드릴게요.
이과는 서울대를 가려면 상위 4% 안에 들어오면 돼요. 문과는 확 다르죠? 이렇게 넓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쵸. 의치안으로 우수한 애들이 많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과는 서울대는 상위 한 4%, 연고대는 상위 한 6%, 7% 라인까지도 연구들 진학을 하는 거고요. 서울 안으로 대학을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상위 한 30% 안으로만 아이가 등수가 들어오면 돼요. 상위 한 30%. 자, 이번 이제 다시 희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세요. 우리 학교가 400명이다 30%면요. 120등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120등 안에 들어오면 얘를 이과를 보내서 그 성적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얘는 인서울이 가능해진다는 거고요. 사실은 이과는 그 서울 인서울로 못 들어가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건대 라인까지를 보시면 한 상위 한 20% 라인까지가 건대 정도 라인이 된다. 근데 실제로는 한 상위 한 15% 정도 되는 거고요. 요 20%가 그 어머니들이 그 축산학과라고 부르던 학과 있죠. 축산학과가 지금 학과 이름을 다 근사하게 바꿨어요. 동물생명자원학과, 식물생명자원학과 어떠세요? 좀 근사해졌죠? 그죠? 네, 그 바이오자원학과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서 여기를 제외하면 상위 한 15% 라인이 건대 라인이 된다. 근데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 수시가 점점 늘고 있어요. 수시가 는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냐면 이제 애들 놀래는 거죠. 놀래고 엄마 놀래고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도 놀래요. 이게 한양대학교의 최근 몇 년 동안의 입시 결과예요. 입시 결과인데 뭐를 아실 수 있으면 되냐면 이 표에서 보실 때 2014학년도라고 되어 있는 저것만 예외로 놓고 볼 거예요. 작년은 수능이 개관이었어요. 영어 A형, B형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작년 데이터는 그냥 전체 데이터에서 삭제라는 게 맞고요. 이 최근 들어서 수시의 비율이 여기에서 열려올 때 수시 비율이 점점 이렇게 높아졌어요. 수시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정시의 비율이 계속해서 줄었다는 얘기죠. 그럼 정시의 비율은 줄고 있는데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럼 정시의 한양대를 가기 위해서는 이때는 백근이가 93 정도면 되는데 이때는 94. 그러니까 점수가 미세하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도 93이었는데 94, 다시 94. 여기도 93에서 94, 여기 이제 위에 이제 학과는 이상했던 거고요. 이게 출렁거리네요. 그 94.4에서 944, 그러니까 94.4, 94.5. 요 점수 차이면 어머니들 생각하실 때는 1점 오른 거 같고 그게 크게 올랐다고. 한양대가 1000점 만점이에요. 대학 전형이요. 1000점 만점으로 이거 해석을 다시 하면 신소재공학부가 작년에는 934점이면 들어갔는데 올해는 944점이 돼야 들어간다는 거고요. 무려 점수가 10점이나 오른 거예요. 정시 아이들은 한양대 점수로 1.2점 때문에 학과가 갈리고 그 학교가 갈리고 하거든요. 근데 이 점수들이 수시를 계속해서 증가시키면서 여기가 점수가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작년에 그 정부에서 대학 그 전형 간소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금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수시가 너무 늘어나고 있으니까 제발 수시를 그만 늘리고 정시를 좀 늘리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처음 시킨 거니까 대학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말을 들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올해 말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올해 정시를 작년에 정시가 33.4 정도 되던 비율을 올해는 정시 비율을 35% 정도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많이도 안 하면 한 그 정도 올렸어요. 근데 대학 입장에서 이걸 올해 해보고 났더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대학은 수시를 좋아해요? 정시를 좋아해요? 대학은 왜 수시를 좋아해요? 이미 응용이 이제 되시네요. 네. 정시에 고려되는 평균적인 경쟁률이 한 4대1 정도가 돼요. 그럼 전형률을 10만 원이라고 잡을게요. 그럼 한 자리를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저 경쟁률이 4대1이면 4명이 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 한 자리를 살아서 벌 수 있는 돈은 40만 원이에요. 근데 이 한 명을 수시에다 갖다 놓으면 논술 전형은 보통 50대1에서 100대1이래요. 그럼 50대1만 잡을게요. 그럼 50대1일 때 이 한 자리를 팔아서 벌 수 있는 돈은 500만 원 늘어나죠. 그럼 대학은 수시를 좋아할까요? 정시를 좋아할까요? 수시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해보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보다 오히려 전형률 수혈이 더 큰 거를 알고 다시 내년에는 정시를 또 줄여요.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 정시를 또 줄이고, 근데 이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이제 칼을 뽑아들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대입 전형료 수입을 그대로 공개하고 남는 건 환불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가 100억을 벌었는데 전형을 유지하고 설계하고 하는데 만약에 20억이 들었다면 이 80억을 지원한 아이들한테 환불을 해라라는 말까지 나왔었어요. 그랬더니 대학이 어떻게 할까요? 잘못했다고 비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학원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향후 정시가 다시 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자,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은 이제 아이의 진로 결정.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진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학과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시 이제 전형을 결정하셔야 되는데, 수시 전형은
아이들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수시 전형은 일단은 향후 대세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뒷부분에서 주로 말씀을 드릴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제 문이과 선택 참고자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왜 이게 입시 결과 이렇게 나타나는가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문과대학의 정원이에요. 16만에서 15만 9천, 15만 8천, 15만 5천, 15만 4천. 확합은 아니지만 서서히 어떻게 되고 있죠? 예, 인원수가 좀 줄고 있죠.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과대학의 정원이에요. 14만 5천, 14만 5천, 14만 7천, 15만, 15만. 어떻게 되고 있죠? 이쪽은 늘고 있죠. 그런데 인원수만 놓고 볼게요. 15만 4천, 여기가 15만. 그러니까 전체 이과와 문과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험생 수를 보시면 문과 애들이 33만이고요. 이과 애들이 23만이에요. 어디가 치열할까요? 당연히 문과 쪽이 치열하겠죠. 그래서 이 치열함의 극명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어떤 아이가 문과 아이가 수능에서 올 1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안타깝게 또 1등급을 만점으로 받는 게 아니라 100분위를 96으로 받았어요. 딱 등급컷에 걸려서요. 이렇게 되면 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대, 경희대, 나증과, 한양대, 사학과, 철학과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과에서 만약에 올 1등급인데 얘가 100분위가 96으로 걸렸다? 연고대, 나증과나 연고대 중간 정도 학과를 가요. 이건 인원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문과,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설명회 돌아다니다 보면 어머니들께서 늘 물으실 때, 선생님, 서울 안으로 가려면 그 모의고사가 몇 등급 나와야 돼요? 그럼 그건 아이가 문과라면 2등급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 100분위가 88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아이가 이과라면 얘는 3등급 되어도 서울 안으로 충분히 진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평균 100분위가 80에서부터 85 사이가 나와도 이과의 경우는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과가 일단 대학을 가기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과가 대학을 가기 일단 쉽겠죠. 그죠? 네, 일단은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세요. 문과는 대학을 가기가 일단 굉장히 힘들어요. 대학은 굉장히 힘들고 요새 아시죠? 문과 취업 안 되는 거예요. 문과는 취업하기도 어려워요. 게다가 취업을 했을 때 연봉도 낮아요. 그렇다면 문과의 장점은 뭔가요? 공부하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한 두세 달 막 방황을 하고 룰에 미쳐서 지내더라도 나중에 다시 공부하기 마음을 먹으면 잘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과는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 딱 눈을 돌려서 한 달, 두 달이 공백이 생겨버리면 이 학습 공백을 메꾸는데 1년이 들어가고 1년 반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과 아이들은 공부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과의 유일한 단점이에요. 공부하기가 죽도록 어려워요. 그러나 대학 가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취업도 되게 잘 돼요. 게다가 연봉도 문과 애들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더 높아요. 자, 문이과 결정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문과 이과는 이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설명이 온 김에 아 그래? 그러면 바로 결정하고 가시는 거고요. 취업률을 보여드릴게요. 이때가 이제 2차 금융위기 때였어요. 이때까지 취업률이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요때 이후로 문과들이 취업이 안 되는 게 이제 좀 극명해졌고요. 게다가 문과의 마지막, 교육계열, 사범계열, 교대계열 출신마저도 취업이 굉장히 많이 안 돼요. 그런데 이공계열, 공학계열 보세요. 공학계열이 이때부터 좀 줄긴 했지만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공학계열은 여전히 취업률을 좀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의학계열이 확실히 취업은 좀 확실히 더 잘 된다. 이제 이런 통계가 있는 거고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마이크 어디다 대야 되죠? 동영상이 로딩이 안 돼. 잠시만요. 동영상이 로딩이 안 돼서. 동영상을 보여드리려는 계획을 취소했어요.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얘가 영어로 뭐라고 했는데 이해하시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동영상은 뉴스예요. 뉴스인데 뭐냐면 인문계열 출신자들이 취업이 안 된다. 청년백수 100만 시대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청년백수 100만 중에서 그중에 한 95만 정도가 문과 애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냐면 헤드라인만 한번 보세요. 이공계만 찾는 기업들 취업률이 0인 인문계학과 전국에 400여 곳이나 있다. 그 다음에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냐? 인문대 졸업생의 맹풍이 불고 있다. 좀 가끔 가다가 오해하시는 어머니들은 사회적으로 지금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는 건 알죠?
알죠? 말 건방지게 하다니 죄송합니다.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어머니께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어? 그렇다면 인문학자가 되면 사회에서 대접을 받겠구나. 그래서 아이를 인문대에 보내요. 그럼 걔는 그냥 백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것은 인문학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공학 계열을 전공한 아이들이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경영학과의 눈물, 이공계 우대 정책이 인문계 취업의 마지막 보루마저 밀려났다. 그래서 경영학과를 그래도 애들은 경영학과 가려고 하잖아요. 상위권 아이들은 다 대부분 다 이 상위권 대학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대부분 다 경영학과 가려고 하거든요. 걔네가 경영학과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취업하기 위해서 가는 걸까요? 발맞대가 없어서 가는 걸까요?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로스쿨을 갈 때도 전적 대학에 얘가 어느 학과 출신인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그 대학에 어딜 가 있어야 될까요? 가장 높은 대학을 가야겠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경영학과를 많이 가는데, 가령 말이죠. 우리 아이가 좀 이렇게 사업적인 좀 수완이 좀 있고, 우리 아이가 이 땅에 커가지고 회사의 CEO가 되고 싶대요. 그럼 얘는 그 장래 희망을 회사 CEO라고 적을 거예요. 그럼 문과를 가야 되나요? 이과를 가야 되나요? 지금 벌써 이제 제가 시작을 한 지 30분 정도가 지나니까 저한테 익숙해져서 저 사람은 묻는 말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답이 아니구나 이걸 느끼신 거예요. 이러다 보면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겨요. 이 아이는 문과를 보내야 되나 이과를 보내야 되나요? 원래 이럴 때 보통 문과를 가서 경영학과를 나와서 CEO가 되는 걸로 어머니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 천대 기업의 CEO는 지금 60% 이상이 다 이공계열 출신이에요. 근데 이 60%는 서서히 줄어서 60이 된 게 아니라 서서히 늘어서 60이 된 거고요. 우리나라 사회가 기술사회의 이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점점 이공계 출신의 CEO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CEO가 되고 싶다. 어디 보내야 돼요? 당연히 이공계열을 보내서 얘가 공학도가 되고 엔지니어가 되고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안에서 경영학을 따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기업들 삼성전자는 왜 이공계 출신을 CEO를 쓸까요? 경영학과 아이한테, 경영학과 출신한테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기술자한테 경영학을 가르치는 게 쉽대요. 이해 가시죠? 예. 인문계 취업자 절반은 전공하고 무관하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사서를 쓸 때마다 문자라는 말을 떼어버리고 싶다. 이게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취업전선의 약자, 슬픈 그대의 이름은 지역인. 지는 뭐일 것 같으세요? 지방대, 그쵸, 여는요? 여대생이에요. 이는 답을 말해버렸네요. 요거는 인문계예요. 그래서 지금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스펙은 뭘까요? 대학생들을 갖다가 한 10,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 입사 지원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보기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놨었거든요. 애들이 뭘 골랐을 것 같으세요? 토플, 토익, 어학연수 경험, 봉사활동 경험, 프로젝트 수행 경력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스펙은 이공계였어요. 내가 이공계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영상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한 문과 출신의 구직자가 인터뷰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과 친구들은 우리가 이력서를 수십 장씩 쓰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걸 보면 이과 애들은 확실히 우리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꼈다. 그러니까 왜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나오잖아요. 뭐 이력서를 100장 쓴 사나이 막 이런 거 막 나오죠. 걔네가 다 사실 문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어디로 인문계를 많이 봤던 금융사마저도 이공계 우대를 지금 다 돌아서고 있다. 그 다음에 취업 난민 인문계 이제 드디어 난민 수준이 된 거죠. 은행 입사 경쟁률이 120대 있다. 이공계 전성시대 인문계는 서럽다. 지금 이거 제가 지어 쓴 게 아니라 다 기사 보여드리고 있는 건지 아시겠죠? 네. 요즘 기업들 왜 이공계 뽑나? 영어 실력이 인문계와 별 차이 없다. 그 전문 지식, 뚜렷한 목표의식이 강점이다. 취업 현실의 문과 외면, 문학선정도 이과로 간다. 취업하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한 벤처기업 창업자가 인도에 지사를 내려고요. 인도에 가서 이제 지사를 설립하고 거기에서 현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 이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쪽에서 철학과를 나온 아이가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3개 언어를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3가지 언어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면접에서 불러놓고 물어본 거예요. 네가 인도 아이니까 너는 일단 인도 말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영어를 할 수 있을 거고 나머지 하나는 무슨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거니?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철학과의 인도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언어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C 언어와 자바 언어와 HTML5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해 안 가시죠? 어머니들은 대부분 다 지금 문과신 거예요. 네.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도는 인문계열 출신들도 이미 이공계적인 소양을 키워서 사회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가 점점 돼간다는 걸 어머니들이 이제 사회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산업계에서 전화기 전공이 귀하신 몸이다. 이거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전화기 전공 학생이 귀하신 몸이다. 전 뭘까요? 전기전자. 네, 전기전자. 그다음 화학. 네, 화학공학. 기는요. 기계공학. 다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전공 정도만 되면 3학년 때부터 기업들이 입소선매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3학년 때부터 그 회사 장학금을 주고 4학년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끌려가는 노예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노예 계약이 문과애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행복한 노예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서울 소재 공대는 거의 100% 취업이 되고, 서울 소재 공대만 가지고는 사실은 지금 기업들이 요구하는 이공계열 인재를 수요를 감당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공계열에 한해서는 지방 공대를 나와도 취업이 무진장 잘 돼요. 그것도 대기업으로. 그럼 서울 안에서 문과 애들이 나와서 취업이 잘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라인일까요? 주요대까지요. 그래서 중경외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인까지가 대기업의 아마 거의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은 거고요. 물론 그 아래 대학에서도 대기업으로 취업은 되겠지만 정말 가뭄에 콩나시 취업이 돼서 만약에 건대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에 누가 들어갔다. 그럼 학교 앞에 현수막이 꽤 붙어요. 현대자동차 입사를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상위권 대학은 주로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이제 그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나온 말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인문계 취업 잔혹사, 인구론 무슨 뜻일까요? 인문계 출신자 90%는 논다는 뜻이래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스펙은 이공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과를 가야 하는 아이.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과를 가야 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과를 가야 되는 아이는? 수학을 못하네. 네. 만약에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어떤 애가 국어는 퍼펙트하게 해요. 영어도 퍼펙트하게 해요. 근데 수학이 항상 4, 5등급이 나와요. 얘는 문과 가야 되나요? 이과 가야 되나요? 얘는 문과 가나요? 이과 가나요? 얘는 이과를 보내야 돼요. 얘는 이과를 보내면 인생이 순탄해져요. 얘가 문과를 가는 순간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는 수학만 못하는 게 아니라 국영수를 골고루 못한다. 국영수가 다 3등급 밑이다. 3등급, 4등급, 3등급 이렇게 된다. 얘는 문과를 보내시는 게 맞아요. 왜 문과를 보내라고 할까요? 죄송한데 제가 너무 늦게 여쭤봤네요. 수시는 원서를 몇 장 쓰나요? 정시는요? 네, 아니 지금 어머니들을 제가 너무 높은 수준에 놓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봤고요. 수시가 6장이고 정시가 3장인 걸 아시는 거는 입시 기초 단계 되신 거거든요. 수시는 23장 쓸 수 있고요. 정시는 12장 쓸 수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셨다가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가 궁금하시면 저희 회사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그 안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네.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그 상위권 대학에서는요, 이제 그 먼저 이제 아셔야 되는 건 이런 부분인데 바로 진행을 할게요. 그 대학교를 들어갈 때 수능이 반영되는 구조예요. 수능이 반영되는 구조에서 수시는 수능을 최장의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작년까지는 100분위 쓰기도 하고 표준점 쓰기도 하고 등급을 쓰기도 했는데 올해부터는 아예 등급만 쓰는 걸로 통일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 정시는 상위권 대학은 표준점수라는 걸 사용하고 중하위권 대학은 100분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수능을 보고 성적표가 오잖아요. 성적표 안에 3가지 점수가 나와요. 표준점수가 나오고 100분위가 나오고 그 다음 등급 이렇게 3가지가 나와요. 그럼 이 3가지 중에서 등급은 의미가 있는 게 수시에서만 의미가 있고 표준점수는 상위권 대학에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위권 대학은 서연고, 서성한, 중경, 외시, 이, 건동, 홍, 숭실대, 세종대, 광운대까지 여기까지가 표준점수예요. 그럼 그 밑에 이제 중하위권 대학이 어디냐면 국민대, 한성대, 삼육대, 낯선 대학들이죠. 이런 대학들부터는 100분위를 반영을 하기 시작해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상위권 대학은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중하위권 대학은 100분위를 반영을 한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네,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그 대입에서 이제 학생부가 반영되는 구조는 수시는 전형에 따라 다르다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시는 실질 반영 비율이 매우 낮다. 실질 반영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아까 예를 들었던 고대 정시에서 학생부 50 들어가고 내 그 수능이 50대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사실상 학생부에다가 기본 점수를 굉장히 많이 줘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로 반영되는 비율은 매우 적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바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수능의 변별력인데 이런 걸 하나 보세요. 원점수는 시험에서 채점이 되어 있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오늘 그 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받아왔어요. 그럼 아이가 시험을 봐서 100점을 받아오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안 좋으세요? 그래도 120점을 받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 아이가 일단 100점을 받아왔어요. 그럼 일단 기분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이한테 뭘 묻기 시작하냐면 100점을 받아왔어요. 그럼 몇 명이 이걸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다시 벽이 생기고 아이 입장에서 엄마랑 이야기가 싫어지고 엄마가 자꾸 몰라야 하는 뭔가를 알아가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수는 실제로 우리가 대입 전형에서 사용하지가 않는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 점수는 시험의 난이도가 반영된 점수. 그러니까 저 표준 점수는 좀 사실 다른 정의가 있긴 한데 제가 어머니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저렇게 일단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를 다 맞았어요. 그 다음 영어를 100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을 100점을 받았어요. 근데 수학 시험은 굉장히 쉬워서 평균이 95점이었어요. 근데 이런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아이와 영어는 평균이 30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100점을 받았어요. 그럼 양쪽의 100점은 가치가 달라야겠죠. 그래서 그걸 다르게 인정을 하는 점수가 표준 점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처럼 평균이 30일 때 만약에 편차가 한 35점 정도 난다고 치면 이 아이의 표준 점수가 약 어느 정도 나오면 한 150대, 160대까지 나오는 거고요. 아까처럼 수학이 굉장히 쉬울 때 얘가 다 맞고 만점을 받았다. 그럼 이 아이의 표준 점수 한 1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울수록 잘 본 과목의 표준 점수가 높아지겠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100분위는 나보다 못한 아이들을 그냥 점수하는 거예요. 100명이 시험을 봤어요. 내가 3등 했어요. 동점자는 없어요. 그러면 나의 100분위는 97이 되는 거죠. 나보다 시험 못 본 애들 인원수가 그냥 바로 100분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등급은 누적 비율에 따라 극단을 정하는 건데 1등급이 몇 프로까지죠? 4%까지, 2등급은 11%까지, 3등급은 아직 고등급에 관심이 잘 없으실까봐요. 네. 어느 지역에 갔더니 6등급까지도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취도는 절대적인 이제 성취 수준에 따른 등급이긴 한데 대입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자, 뭘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올해 수능의 출제 경향이에요. 올해 9월 시험이네요. 9월달에 인문계열 시험인데요. 국어는 다 맞으면 1등급이에요. 다 맞으면 1등급이고 표준 점수가 122점이에요. 2점짜리를 하나 틀리거나 3점짜리를 하나 틀리면 얘는 바로 2등급 컷에 걸려요. 2점 틀린 아이, 얘가 3점 틀린 아이예요. 근데 여기서 이쪽 내려올 때 내가 국어가 2등급 컷에 간신히 걸렸어요. 근데 그다지 시험을 못 본 건 아니거든요. 97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3점짜리 하나 틀렸는데 2등급 컷에 걸렸고, 근데 이 아이는 등급은 일단은 거북이 어떻죠? 등급이 떨어졌죠. 등급 떨어지고 100분위도 어때요? 100분위도 얘에 비해서 계산 잘 안 되시는 거예요. 100분위가 9점이나 내려가요. 왜냐면 동점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점수는 여전히 몇 점 차이죠? 표준 점수 3점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 이해하세요? 자, 다시요. 얘는 다 맞은 애에 비해서 국어를 3점짜리 그냥 하나 틀린 거에 불과해요. 3점짜리 하나 틀렸더니 100분위는 왕창 깎여버렸고요. 표준 점수는 그냥 적당하게 3점 정도 깎인 거예요. 영어 쪽으로 한번 볼게요. 영어가 다 맞거나 아니면 2점짜리 하나 틀리면 1등급이었어요. 그럼 영어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2등급 컷에 걸렸어요. 2등급 컷에 걸린 아이가 여기인데, 얘는 다 맞은 아이에 비해서 표준 점수가 몇 개 내려온 거죠? 표준 점수가 4점 내려온 거죠. 100분이 얼마큼 내려왔나요? 100분이 8 내려왔죠. 이거 이해 가세요? 얘의 점수가 몇 점이어야 되냐면 100, 98, 97, 96, 95. 그러니까 여기는 100점인 아이고 얘가 95점인 아이거든요. 근데 얘는 95점인 아이는 100점인 아이보다 원점수는 5점이 깎였지만 100분위는 8씩이나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는 어떤가요? 조금밖에 안 떨어졌죠. 시험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이렇고요. 자, 수학을 한번 보세요. 이제 수학을 보시면 이제 확 이해를 하실 텐데, 수학은 다 맞은 아이가 여기에요. 근데 수학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항상 어떻게 출제되죠? 어렵게 출제되죠. 사실은 수학은 문제가 항상 어렵게 출제되는 이유도 있긴 하지만 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절대적인 스포자 아이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문과의 하단에는 구제할 수 없는 스포자 아이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근데 걔네가 수학 시험을 같이 보러 오니까 평균을 깎아먹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얘의 점수가 표준 점수를 굉장히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수학을 다 맞은 아이의 표준 점수는 146, 수학이 2등급 컷에 걸린 아이는 128. 몇 점 차이죠? 계산기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18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이한테 두 개는 다 맞고 하나는 2등급 컷에 걸리게끔 만약에 기회를 주겠다. 뭘 망쳐야 되나요? 수학을 망쳐야 하나요? 국영수 중에 하나만 망쳐와야 돼요. 그럼 뭘 망쳐와야 되나요? 지금 이 구조라면. 국어를 망친 아이가 상위권 대학에서 가장 타격이 없는 거죠. 수학하고 영어를 만약에 다 맞았다면 그대로 만점인 거고요. 국어를 망쳤을 때는 불과 3점 깎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국어와 영어를 다 맞고 수학을 망쳐버리면 얘는 18점이 깎여버리는 거고요. 18점 사이에는 대학이 한 3개 정도의 그룹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성한, 중경외식, 건동 이 정도의 점수 차이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만약에 영어를 망쳤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4점 정도 깎이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상위권 대학을 갈 때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는 거예요. 상위권 대학에서 입시는 그런데 이제 이건 올해 자연계열인데 문과하고 별반 차이는 없죠. 그중에 거의 이제 비슷한 테이블인데 이게 올해 들어서 이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고요. 제가 5년 전 자료를 보여드릴 거예요. 5년 전에는 시험 문제가 이랬어요. 이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어도 적당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수학도 적당히 어려웠고 또 얘는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던 해예요. 그럼 이렇다면 이 세 개 중에 어느 거 하나를 망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때 뭘 망쳐야 되는 거죠? 국어를 망치나 수학을 망치나 영어를 망치나 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좀 못하더라도 내가 영어를 정말 빼어나게 한다면 수학 못하는 거를 커버하면서 올라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던 시절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영어는 정말로 빼어나게 해서 2등급 그러니까 1등급을 다 맞았어요. 근데 불과 2등급 컷에 걸린 아이보다 영어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2등을 보는 점수는 4점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근데 수학을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2등급 컷에 걸린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보통 변별력 구간이라고 불러요. 이 변별력 구간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여기 항상 이해 가시죠?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자, 그럼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어떤 아이가 국어를 퍼펙트하게 잘해요. 영어도 퍼펙트하게 잘해요. 단지 수학 하나만 못해요. 얘를 문과를 보냈어요. 이 아이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수학을 못하는 아이를 문과를 보내버리면 표준 점수를 잘 딸 수가 없다는 거고요. 표준 점수에서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주요대를 진학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서울의 하단에 있는 대학을 나오거나 지방대를 나와야 되는데 취업이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얘를 만약에 이과를 보냈어요. 이과를 보냈는데 이과를 보내면 이과를 보내도 아니나 다를까 1학년 때 수학을 5등급 하던 놈이 이과를 보냈더니 6등급, 7등급이 나와요. 근데 대신에 얘는 국어와 영어가 퍼펙트예요. 근데 문제는 수학에서 얘가 점수를 잡으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가 표준 점수 몇 점 내려갔죠? 18점 내려갔죠? 100분이 얼마 내려간다고 보시겠어요? 100분이 10일밖에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수학이 등급이 좀 낮더라도 표준 점수에서 왕창 벌어지지만 100분위로는 그다지 크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럼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반영을 뭘로 한다고요? 100분위로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럼 수학을 못하는 이과가 용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소리인데 어떻게 이걸 이해하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아이는 이과로 갔을 때 만약에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이나 아니면 지방대에 공대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취업이 된다는 뜻이 돼버려요. 근데 만약에 자 이제 두 번째 거에 답을 드릴게요. 국영수를 골고루 못해요. 국영수를 골고루 못하면 얘는 문과에 갈까요? 이과에 갈까요? 얘는 문과에 가야 돼요. 국영수를 골고루 못할 때는 얘를 이과를 보내놓으면 수학하고 과학 따라가느라고 국어, 영어를 더 못해요. 이해하시죠? 근데 얘가 만약에 문과를 가잖아요. 문과의 장점이 뭐였죠? 공부가 쉽다고 그랬죠. 공부가 쉽고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런데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이과 애들이 부족하니까 문과 애들을 대신 받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를 교차 지원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 아이가 성적대가 중하위권 정도가 된다 싶으면 얘는 문과를 보내서 대신에 문과를 보내서 문과로 대학을 진학하면 애가 암울해지잖아요. 그럴 때 대학 진학 때에만 이공계열로 교차를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는 성적대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느 과목이 중요한 것 같으세요? 네, 수학이 중요한 것 같으세요? 영어는 안 중요한가요? 영어 중요한가요? 영어 왜 중요한가요?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아이들부터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어요. 절대평가로 바뀌면 문제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문제가 절대평가로 바뀌면 쉽나요? 1등
1등급 예상 인원을 거의 지금 30%에서 4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3등급 내지는 4등급대에 속한 아이들까지는 이제 절대평가 제도에서 1등급을 거의 주겠다는 거고요. 그럼 대학 입장에서요. 서울에 안에 있는 대부분 대학은 수시의 최저 학력 기준을 걸 때 영어는 1등급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영어가 중학교 때까지 잘 돼 있는 아이들은 이 1등급을 따는 게 그다지 부담이 없어요. 근데 중학교 때 영어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이 1등급도 불안한 아이들 사실 있잖아요. 어머니들 끄덕거리시면 다 들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1등급 절대평가에서 1등급을 따기가 굉장히 힘든 아이들은 사실은 고등학교에 가서 계속 영어에다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영어가 상당히 잘 돼 있는 아이들은 수능에서 대학이 아이의 영어의 척도를 재는 방법은 일단 수능의 영어 성적을 보면 될 거고요. 근데 지금 이게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아이의 영어 관련 스펙을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어요. 그래서 일단 영어의 교과 등급을 퍼펙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학교의 그 영어 관련 스펙들이 있어요. 그 스펙들을 학생부에 가급적이면 잘 기록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요, 이거 지금 좀 땡겨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학교에 영어 경시대회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인가요? 나쁜 학교인가요? 우리 학교에 영어 경시대회가 있어요. 그 경시대회가 있어서 우리 아이가 나가서 상을 타면 우리 학교 좋은 학교죠. 네, 근데 우리 영어 경시대회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나가서 상을 못 탔어요. 우리 학교 좋은 학교인가요? 나쁜 학교인가요? 나쁜 학교죠. 그런 학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교육특구에서 이루고 있는 붐은 영어 경시대회를 다 자르고 있어요. 교내 영어 말하기 경시대회, 듣기 경시대회, 영어 어휘력 경시대회, 영어 디베이트 경시대회, 영어 에세이 경시대회. 무슨 얘기냐면 보다 많은 아이들이 영어 관련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한 명이 다 가져가 버린다? 걔는 왕따 시켜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걸 갖다 여러 아이들이 이렇게 나눠서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 누구나 다 영어 관련해 스펙을 학생에게 남길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학교들이 다 그랬죠. 수학경시대회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지금 요새 이제 교육특구 중은 수학경시대회 안 해요. 대수경시대회, 확률통계경시대회, 기하경시대회, 경시대회 다 잘라요. 그러니까 국어도 국어경시대회라는 표현은 잘 없는 것 같고 별의별이 다 있어요. 오사성어경시대회, 한자경시대회, 우리말 바로알기 경시대회, 그러니까 별의별을 다 많이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수상을 보면 정말로 관리가 잘 돼 있는 아이들은 수상 내용만 보더라도 4, 50개가 쓰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요새 대학은 다시 또 제동을 걸려고 하고 있어요. 옆에다가 몇 명이 참가했는지 쓰라고. 예,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걸 적용을 받는 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국어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수학이 중요한 것 같긴 하죠. 네, 수학이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지금 제가 상위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하위권 아이들은 영어와 국어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학을 2등급 받으나 국어를 2등급 받으나 영어를 2등급 받으나 100분위가 깎이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쉬운 과목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훈련들을 좀 이제 잘 시키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입시에서는 그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각도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수시 비율이 증가한대요. 그럼 정시 비율이 축소가 돼요. 정시 비율이 축소가 된다는 얘기는 정시로 대학을 들어가 더 어려워졌죠. 합격 컷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 보면 상대적으로 수능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특목고, 자사고, 재수생들이 유리해진대요. 어떠세요? 맞는 것 같으세요? 맞는 것 같으시죠? 네. 이걸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수시 비율이 감소해요. 정시 비율이 증가해요. 근데 정시는 수능으로만 가요. 그럼 상대적으로 수능 성적이 우수한 특목고, 자사고, 재수생들이 유리해진대요. 어떠세요? 이것도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수능이 변별력이 강화가 돼요. 수능이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수능이 어려워지면 상대적으로 심화학습이 잘 되어 있는 특목고, 자사고, 재수생들이 유리해진대요. 이건 어떠세요? 이거 맞는 것 같으시죠? 네. 수능이 변별력이 약화됐어요. 쉬운 수능이 돼버렸어요. 동점자가 굉장히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정시에서는 누가 유리한 건 맞냐면 일반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약간 유리해진 건 맞아요. 그러나 쉬운 수능이 되면 최저 학력 기준을 대부분 다 만족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논술 쪽에 심화학습이 돼 있거나 스펙 관리 잘하는 아이들이 수시에서는 상당히 빚을 많이 보게 될 거래요. 그러면 역시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유리해진대요. 그런데 정시에서는 수능이 쉽기 때문에 반수하러 나오는 재수생들이 많아진대요. 올해가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는 3월부터 재수하는 애들보다는 6월부터 재수하는, 그러니까 1학기를 마치고 재수하는 대학생 재수생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결국 일반고는 유리해졌나요? 도대체 일반고는 어떻게 하면 유리해지나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논리 전개를 기승전 특목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게 결국 요약하면 뭐죠? 대학 입시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유리하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향후 입시 변화점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올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다시 수시가 증가하고 정시가 감소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수능 체제를 폐지하는 대학이 증가해요. 그 다음 과학고등학교 조기 졸업이 감축이 돼서 고등학교 2학년 자연계열 아이들이 최대 수혜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요때가 사실 가장 좋은 거고, 요거를 노리고 올해 재수를 검토하고 있는 고3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과거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한 1100명 정도가 되고요. 올해 1학년, 올해 과거를 들어갔어요. 올해 1학년이에요. 얘네가 내년에 몇 학년이죠? 너무 어렵나요? 올해 1학년이에요. 얘네가 내년에 몇 학년인가요? 내년에 2학년이죠. 예년 같으면 과학고등학교 2학년까지 맞추고 애들이 입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기 졸업을 하고 입시로 나왔는데, 내년에는 올해부터 들어간 아이들에 한해서 20% 이내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80%를 과거 안에서 3학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가둬놓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과거 애들을 잘해요, 못해요? 잘하는 애들을 800명 정도를 가둬놓는 거거든요. 누가 좋아졌어요? 그죠? 과거 아닌 애들이 좋아지고 일반과 좋아진 건 아니에요. 자사고 애들이 좋아진 거죠. 네. 그 자사고나 그죠?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나 아니면 그 과학 단위 자사고 애들이 좋아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고2 자연계열 아이들은 내 위에 전국적인 우수한 인재들 800명을 빼버린 거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의대가 한 20개가 생긴 거나 동일한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현재, 아까 고1이라고 하셨죠? 아까 고1 여기 손 들어보시겠어요? 고2 어머님들. 이과에 뭔가요? 이과. 예, 내년에 대학 못 가면 안 돼요. 예, 내년에 꼭 가야 돼요. 예, 가장 유리한 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수능 제도가 다시 바뀌어서 이과와 문과가 이제 그 수학에서만 이제 구분이 되고 나머지는 같다라는 거고요. 한국사가 필수로 들어가고 절대평가가 된다. 한국사가 필수예요. 절대평가예요. 한국사를 대비시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절대평가예요. 문제는 쉽게 나올 것 같다는 거죠.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죠?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한국사는 굳이 부담을 크게 안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부담 크게 안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절대평가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고1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죠. 의대 정원이 또 한 번 크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얘네가 사실 되게 좋은 거죠. 고2 자연계가 최대의 수혜를 보는데, 고1은 의대 정원이 또 한 번 더 증가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3인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재수에서 여기서 득을 한번 보고, 여기서 득을 한번 보고, 재수에서 득을 한번 보고, 삼수에서 이거 득을 또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입시에 그 매달리게 될 가능성이 그 어떤 애보다 사실 좀 커졌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은 절대평가 첫 적용 가능성이 큰 거고, 그 다음 지금 확정된 거는 초등학교 6학년은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 적용이 돼요. 다시 이것 때문에도 또 어머니들 또 난리예요. 근데 어머니들 대학 가실 때요, 문과 과학 과목 시험 봤어야 되죠. 기억 안 나시나요? 문과도 과학 하나 했어야 되고요. 이과도 사회를 하나 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이과 공통으로 국사와 윤리는 무조건 시험을 봤어야 되거든요. 끄떡거리시는 거 대충 학번이 다 진작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 시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000년 초반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과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다 해야 되고, 이과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다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세계적으로 문이과 통수업이 유행으로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을 갖춰서 통수업 인재를 키우겠다고 만들어냈지만 결국에는 10년 전, 20년 전 제도로 돌아가 버리는 거에 불과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향후 몇 년 동안은 이제 이른바 학생부 종합전형 시대가 이제 개막이 돼서 이게 이제 전성기가 될 거라는 거고, 대입, 그 다음 고입의 트렌드를 잘 잡는다. 이게 고입의 트렌드가 돼버린 이유는 아시죠? 고입에서도 그 자사고랑 외고 들어갈 때 뭐 하죠? 자기주도 학습 전형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대입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베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자사고나 특목고 또는 외고, 특목 또는 외고 아니 그냥 포함된 거죠. 자사고나 외고, 과학고, 영재고 여기를 갈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더라도 준비는 한번 시켜보세요. 그래서 그 원래 민사고 간 애들하고 민사고 떨어진 애들하고 누가 더 대학을 잘 가나요? 둘 다 대학을 잘 가요. 민사고 간 애들 원래 잘 가고요. 민사고를 준비했다 떨어진 아이들도 그 못지않게 잘 가요, 대학을.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한 번 준비를 시켜보시면, 고입 때 한 번 준비를 시켜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자원을 써야 되고, 면접을 대비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연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작년까지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학생부의 비교과를 중심으로 교과와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서 학생을 종합평가한다. 이 종합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얘기고요. 이제 어떤 학생을 뽑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선발한 아이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진로 탐색을 꾸준히 하면 인성이 바른 학생. 이거는 제가 그냥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히는 아이들 저런 아이들인 것 같다. 대입에서 자기소개서 문항은 세 가지 문항이 세 개예요. 지금 공통적으로 쓰는 게 1번 문항이 네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습 경험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학교 활동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다음 2번 문항은 고등학교 때 네가 의미를 두고 한 활동을 3개 이내로 쓰는 거예요. 그 의미를 두고 한 활동이라는 얘기는 본인의 진로와 향후 직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3개 이내로 쓰라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진로 탐색을 꾸준히 해서 본인 스스로 진로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다음 3번 문항은 학교 생활 중에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뭘 보겠다는 거죠? 이건 아예 인성을 보겠다는 거죠. 그럼 자기소개서의 문항 3가지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는 어떤 아이들을 뽑는다라는 게 문항 안에 들어있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재생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수능 점수만으로 학생을 뽑지 말자고 해서 누구세요? 도입한 게 입학사정관제죠. 그런데 점수만 보고서 학생을 뽑으라고 입학사정관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학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비정규직 신분 때문에 이런 압력 뿌리치기도 어렵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곤충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인정받아 명문대에 입학한 차석호 군. 내신 8등급이지만 입학사정관이 미래 잠재성을 높이사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방의 국립대에서 4년간 일한 이 입학사정관은 최근 학교를 떠났습니다. 입시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압력 때문입니다. 무조건 이제 수능이 좋은 아이들을 뽑아라. 그 압력은 노골적으로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특목고 학생들을 뽑으라고 강요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 출신들 학생들이 많이 뽑혀야 된다, 지원하면 다 받아주겠다는 얘기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인 거죠. 이처럼 학교 측이 공공연하게 압력을 넣는 건 입학사정관들의 신분 불안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서울 주요 대학 15곳의 입학사정관 정규직 비율은 16%대 근속연수는 평균 1년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입학사정관들의 신분과 선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정관들이 계속 한 자리에서 오래 있으면서 그 업무의 전문성과 그리고 또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 6년간 입학사정관 양성을 위해 대학에 1,5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들은 여전히 열악한 처우를 받으며 대학 측의 부당한 입시 간섭에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뉴스를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걸 제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을 뽑느냐면 좋은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진로 탐색을 꾸준히 하면 인성이 바른 학생. 그럼 이제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냐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정보는 어떠세요? 좋은 학교는 특목고 애들인 것 같으죠. 근데 특목고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는 부분은 카메라 잠시 꺼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왜냐면 문제만 던지고 제가 서울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답을 드려야 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성공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3대 요소를 먼저 아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학생부예요. 그 다음 학생부인데 학생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과라는 게 있고 비교과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 교과와 비교과 뭐가 더 중요할까요? 교과와 비교과 뭐가 더 중요할까요? 비교과가 중요한 건 맞아요. 비교과 중요한 건 맞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우리 학교에서 몇 등급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전국 수준이 추측이 될 수가 있는 전형이라니까요.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신 교과 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 수시, 논술 전형 이럴 때는 내신 등급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다 아까처럼 막 0.01점 차이, 0.02점 차이 이렇게 줄어버리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소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이유 못지않게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추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잠시만요 어머니들. 지금 열심히 적으시는데 제가 이 강연한 자료를 학원에 드리고 갈 거예요. 나중에 요청하셔가지고 프린트로 받으세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해 안 하고 계속 필기만 하는 아이들 있죠. 근데 나중에 집에 가서 보면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잔뜩 필기는 돼 있고요. 제가 공부를 잘해봐서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면접인데 면접은 아이의 실제 지식 수준을 측정하는 심층 면접이 있고 그다음에 인성을 갖다 다루는 일반 면접이 있어요.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와 면접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지금 어떤 게 색깔이 다른가요? 라고 여쭤보고 있어요.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해요. 자기소개서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왜 자소서가 중요한 거냐면 한 방에 역전이 가능해요. 자소서로요. 사정관들이 서류를 읽는 순서에 제가 이제 입시에서 있다 보니까 각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을 참 많이 만나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도 있고 학교에 공식적으로 지휘를 해서 이제 얻은 결론인데 보통 많은 학교들은 자기소개서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를 보고 추천서를 보거나 아니면 자소서를 보고 추천서를 보고 학생부를 보거나 그러니까 뭐가 됐건 간에 자소서를 가장 먼저 봐요. 그럼 도대체 왜 자기소개서를 가장 먼저 보느냐? 이제 어머니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번 입학사정관이 되었다라고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아이 학생부를 검토하는데 얘가 일단 무단결석이 한 4일 정도가 있어요. 그것도 기분 나쁜데 수상경력은 뻥 비어있고요. 공사는 3년 내내 성취가 됐어요. 내신 등급을 봤더니 올 6등급, 7등급이에요. 게다가 일반고 출신이에요. 독서활동은 펑 비어있어요. 담임선생님이 추천서라고 써져야 되는 행정특성 및 종합응결을 봤더니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나는 이제 이 아이의 자기소개서를 봐야 돼요. 보고 싶을까요? 그래서 학생부를 먼저 보면 아이에 대해서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에 대학 측은 대부분 대학들이 공식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먼저 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소개서를 먼저 본다는 거는 자소서를 어느 방향으로 써야 된다는 거에 대한 답도 나오는 거예요. 자소서를 보고 사정관은 이제 뭘 보는 거죠? 학생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소서는 당신이 지금부터 보게 될 나의 학생부 중에서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내 학생부를 검토해 주세요라고 호소를 하는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학생부하고 동떨어져 있는 자기소개서를 쓴다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뭐가 됐건 간에 자기소개서부터 보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고3 아이들이요. 이제 3학년 때 목표대학은 높아요. 이제 연대를 가고 싶어요. 근데 그 모의고사 봐봤더니 수능 성적이 안 나와요. 근데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데 연대를 가려면 성적을 더 올리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노출 준비도 안 된 거고요. 그렇다고 내신 관리도 잘 안 됐어요. 연대를 들어가려면 문과 기준으로 연대 경영 내신 몇 등급이 갈 수 있을까요? 1.1등급에서 올해 커트가 끊어졌어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대 의대는 어느 정도 돼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1.03등급이에요. 1.03등급은 어떤 학생부냐면 3년 내내 2등급이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연대 경영은 3년 내내 2등급이 4번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연대를 수시로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서울대 의대는 어떨까요? 1위예요. 그 필요한 내신 등급은 그냥 1위예요.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그냥 2등급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서울대 의대에서 경쟁력이 있는 건데 단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냥 일반고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얘가 만약에 자사고거나 특목고인 경우에 내신은 다시 한산 수치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학교 내시까지가 안 되고 노출 준비도 못했다. 근데 문제는 작년까지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이런 아이들이 그럼 학생부 종합이나 써볼까 하면서 이제 학생부 종합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 뭘까요? 올해 가장 히트를 친 직업이 자기소개서 대필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소서를 대필해주는 데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하는 거죠. 자기소개가 가장 중요하다니까 일단 자소서도 써야지. 설명이 와서 일단 듣고 간 거죠. 제 설명을 들었어요. 자소서가 가장 중요하다더라. 써야지. 그러면 쓰기 시작하는 거죠. 어두운 독서실에 형광 불빛 아래서 저는 어려서부터까지 일단 써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한 달 뒤에 들여다보면 한 달 뒤에도 저는 어려서부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 학생부를 검토해보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학생부에 쓸 거리를 못 만들어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이 이제 보통 많이 여쭤보는 게 많이 물어보실 게 이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또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되나요? 경영학과는 무슨 스펙을 쌓아야 되고 어떤 스펙이 대학에서 쳐주나요? 이런 걸 자꾸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요. 연대 경영을 가고 싶으면 연대 경영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자기소개서 써보세요. 그러면 필요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죠? 공부를 열심히 한 경험 하나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도가 되기 위해서 본인이 의미를 두고 하는 활동이 3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3가지 활동으로 어떻게 해서 스토리를 구성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는가를 먼저 써보시는 거예요. 써보고 아 글이 제법인데 옆집 아줌마한테 보여줬더니 야 이거 누구야? 얘 괜찮네? 이런 평가가 나오면 그대로 이제 아이가 살면 돼요. 아시겠죠? 그 활동을 그대로 하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써봤더니 뭐 좀 약한데? 그러면 그 활동은 그냥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활동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가 됐다고 해서 아이의 불필요한 활동을 늘리시면 안 돼요. 그럼 오히려 학력이 떨어져요. 이해하시죠?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독서가 중요하고요. R&D가 중요하고 동아리가 중요하거든요. 독서가 중요하다고 해서 아이들이 책 읽을 수 있나요? 독서는 읽는 게 아니에요. 기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동아리는요. 만들기만 하면 되지 활동을 안 해도 돼요. 단지 얘가 동아리 활동을 한 경력이 있다는 게 학생들 한 줄 들어간 게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줄을 이용해서 우리는 500자, 1000자로 나중에 소설을 쓸 거거든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동아리가 중요하다더라 하면서 아이를 진짜로 동아리 활동을 일주일에 한 2번씩을 빼서 동아리 활동을 시키시거나 그럼 아이를 참 잘 키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적으로 훌륭한 아이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나라가 아이의 기대에 좀 못 미쳐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양호한 거죠. 근데 왜 망하냐? 없는 걸 자꾸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망한다는 거고 그런 아이들의 표정은 보통 이래요. 고뇌하는 표정이죠. 그 시기를 놓쳤으면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 다음은요. 그럼 자오서가 대체 뭐길래 여기 3가지 문항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마치는 건데요. 어떻게 자세하게 알아듣기에 설명을 하고 좀 길게 할까요? 아니면 간단하게 빨리 갈까요? 저는 서울 가야 돼요. 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래요. 일단 뭐냐면 학습 경험을 적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한 기억은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상위권 아이들이 주로 많이 쓰는 스펙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일단 뭐냐면 본인이 좀 부족한 과목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서 극복한 경험. 근데 그게 더 나아가서 극복한 것뿐만이 아니라 교과 우수상을 수상하거나 그 과목의 경시대회까지 수상을 하게 되면 스토리는 정말로 부드럽게 잘 이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이다?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부족한 게 없잖아요. 쉽게 공감을 못 하시네요. 이런 아이들은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뭐냐면 부족한 과목을 극복한 스토리가 아니라 학습의 영역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교 과정까지 학습의 영역을 확장한 경험들을 많이 써요. 물론 2번째 아이가 자오서 훨씬 더 근사해 보이긴 하겠죠. 그 전에 그렇다는 거고요. 대학은 여기에서 아이의 학업 능력과 잠재력을 가장 많이 알아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학업 능력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잠재력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대학을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학업 능력이 부족하다면 잠재력이라도 보여달라. 잠재력이 뭐죠? 숨어있는 능력? 아니 잠재해 있는 능력, 그죠? 네. 우리 아이가 머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공부만 좀 하기 시작을 하면 공부를 정말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새끼 맨날 롤하에 빠져있고 게임하느라고 공부를 안 해요. 친구들하고 카톡질 하느라고 도대체가 책상에 앉아있는 걸 못 보겠어요. 머리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잠재력이 아니에요. 이건 그 아이가 그냥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하는 아이인 거고요. 대학에서 말하는 잠재력이라는 것은 내가 전 교과를 다 잘할 수는 없더라도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그 과목은 잘할 수 있는 아이들 또는 잘할 수 있는 아이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 과목은 잘하는 아이들 그걸 바로 잠재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발현되지 않은 잠재력은 무효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입학사정관들의 이야기예요. 종합적으로 교과 성적이 우수하지 않다면 적어도 지원하는 모집단위와 관련되어 있는 과목에서의 성취는 높아야 된다. 어떤 아이가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근데 수학 성적이 정말 안 나와요. 자,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국어가 3등급이에요. 근데 영어와 수학이 올 5등급이고 사회과학도 다 5등급이에요. 얘는 장래희망의 국어교사예요. 근데 1학기 성적들 이렇게 받아왔어요. 자, 여기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수학하고 영어가 5등급이 뭐야, 이 자식아. 당장 수학하고 영어 학원을 가자. 수학 영어 성적을 막 올려요. 그런데 결국에는 2학기에 가서 성적이 수학 영어가 4등급으로 올라오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문제는 국어가 4등급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올 4가 됐어요. 등급은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그러나 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국어교육학과를 가기는 훨씬 더 힘들어졌어요.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의 시대에서는 아이가 관심이 있어하는 그 모집 단위하고 관련되어 있는 과목은 그 과목이라도 성적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국어 선생님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국어가 3등급 나머지가 올 5등급일 때 다음에 국어 2등급 그 다음에 국어 1등급을 맞고 졸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내신이 국어가 3등급이 나머지가 다 5등급이었어요. 이걸 골고루 다 열심히 해서 올 4등급을 만들어요. 대학가 유리해졌나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올 4등급이나 올 5등급이나 그 점수가 그 점수예요. 예, 그 잠재력이라는 것은 지원하는 모집 단위하고 관련되어 있는 과목만 잘하거나 또는 지원하는 모집 단위하고 관련되어 있는 과목의 성적을 꾸준히 올려간다거나, 그러나 발현되지 않은 잠재력은 무효다.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좋은데 이거 잠재력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준비할 때도 전략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어떤 과목을 더 우선시해서 더 공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이른바 지금 현재의 내신 관리 트렌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좀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두 번째는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그 기술을 하래요. 주로 이제 대학은 이걸 통해서 뭘 보는 거냐면, 제가 말이 좀 빨라졌죠? 네, 집에 가야 돼서 그래요. 대학은 이걸 통해서 우리 학과의 전공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보고 싶어 해요. 그거를 고등학교 때 얘가 어떻게 실천해 왔나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쓰는 건 독서 활동을 쓰거나 동아리 활동을, R&D 활동을 쓰거나 또는 동아리 활동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쓰는데, 이게 대학은 이 용어를 되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지적 탐구 능력 또는 전공 적합성,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이제 이게 그거에 해당하는 건데, 쉽게 풀면 전공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보여달라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이 문항에 몇 개의 활동을 적는 거라고요? 3개 이내의 활동을 적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한테 필요한 최대 이거 관련 스펙은 3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문항의 크기가 길이가 1500자 이내예요. 그러면 3개의 활동을 쓰기 위해서는 500자, 500자, 500자 이렇게 써야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써보시면 알겠지만 500자로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근사하게 포장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은 주로 메인 활동 한 가지를 800자리를 900자를 쓰고 두 번째 활동을 한 600자리를 700자를 써서 2개 정도만 내요. 그렇다면 내가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되는 활동은 2개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아이가 여유가 있으면 3개를 하시는 거고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독서와 R&D, 동아리, 이제 이런 것들이다.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독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작년도에 서울대를 지원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도서예요. 그래서 이 서울대는 자기소개서가 4번 문항이 뭐냐면요. 네가 여지껏 살면서 읽었던 네 인생에 의미가 있었던 책 3권을 써라 해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지역균형에서 면접을 보잖아요. 20분 면접을 보는데 그 중에 15분 정도가 그 책에 관해서 문답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읽었나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들은 이제 이 통계를 해석하실 때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서울대 모든 모집 단위를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문과가 됐건 이과가 됐건 전체의 통계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문이과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많이 읽은 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주로 일반 교양 서적이 많은 거예요. 이런 책들은 1학년 때 기록을 하도록 하시면 돼요. 1학년 때 쓰세요. 아시겠죠? 1학년 때 읽으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1학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내용을 쓰는 거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거는 뭐냐면 서울대 전공별 가장 많이 읽은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아이가 전공을 탐색하는 기간으로 설정을 해두시고 2학년 때는 전공이 결정되었다면 이런 책들 위주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읽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쓰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이 책이 어느 대학교 지원자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책의 수준이 어떨까요?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섣불리 잘못 써버리면 나중에 면접 가서 들통이 나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썼다가 저 책을 짧은 기간에 못 읽어내기 때문에 면접을 못 가는 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전남대 걸 갖고 와봤어요. 아이의 수준을 갖다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어머니들이 모두 다 서울대를 목표로 가져주셨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냐마는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남대 거 왜 좋은 거냐면, 전남대를 보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뜻이에요. 전남대에서 추천한 도서들은 전남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이게 이제 엑셀 파일로 쭉 나와요. 학과별로요. 근데 여기는 장점이 책 4개의 난이도를 붙여줬어요. 나는 이게 필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1학년 때는 주로 중하 난이도의 책을 기록을 하시면 되고요. 2학년 때는 중상 난이도 쓰시면 되고 3학년 때는 상 난이도로 2권만 쓰는 거예요. 1학년 때 10권, 2학년 때 10권, 3학년 때 2권만 쓰실 거예요. 아셨죠? 3학년 때 왜 2권만 쓸까요? 3학년 때 10권을 써버리면 독서를 다 뻥쳤다는 게 쉽게 들통나버려요. 입학사정관도 알거든요. 고3 아이들은 3학년 때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쓰실 때 이렇게 쓰는데 독서를 지금 중학교 때 하고 중학교들은 근데 보통은 지금 좀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원칙은 이렇죠. 독서종합 시스템의 아이들이 독후 활동을 기록하면 담임선생님이 그걸 연락을 하셔가지고 학생들 옮겨 적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걸 하기가 좀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독서 기록장을 내라고 시켜요. 그 독서 기록장을 내면 그걸 선생님이 요약을 해서 학생들이 기록을 해요. 근데 선생님이 일일이 요약하기가 귀찮잖아요. 그 요새는 어떻게 하느냐면 다음 주에 독서 학생부를 기록을 할 거니까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내라고 시켜요. 그 선생님은 아이가 보낸 메일을 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돼요. 아셨죠? 우리 아이가 남학생이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남자아이들은 다음 주에 독서 기록을 낸다 해도 그 사실조차를 까먹어요. 그래서 독서가 비어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독서는 보통 학기 말 정도에 1학기 말에 2학기 말에 기록을 하거든요. 그쯤에는 아이가 학교 가 있는 시간에 점심시간 때쯤에 쉴 새 없이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세요. 독서 언제 내는 거야? 독서 언제 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한번 답변 올 거거든요. 내일까지 내래. 그러면 파일을 아이한테 주시면 돼요. 아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책의 수준은 그렇게 정해서 하는데 단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책의 수준을 너무 오버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책을 갖다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읽는 책이고 이 학과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 책을 딱 써놨어요, 학생들에.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1단계가 돼버렸어요. 2단계 면접을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가 들킬까봐 서점을 가봤어요. 그래서 내가 써놓은 책을 봤더니 이따만한 두께의 책인 거예요. 이거 이런 1단계가 되나 마나 하는 거죠. 그죠? 기도하는 심정으로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꼭 희한하게 면접 가는 걸 또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독서는 전략적으로 계획해서 읽는다가 아니라 쓴다예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3개년 독서 계획을 사실은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좋다. 핸드폰도 배터리가 다 살아가네요. 이제 RN인데요. 이 RN이는 이런 말이 약자예요.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 말이 약자인데 이건 이제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논문 쓰는 거예요. 논문을 쓰는 건데 이게 실제로 시작은 영재학교와 과학고, 그 다음에 국제고, 전국 단위 자사고, 그 다음 외국어고 이런 데서부터 얘네들은 교육과정이 자유롭기 때문에 과제 연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제 연구 시간에 이 논문 쓰는 활동을 해요. 아이들이 팀을 짜주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몇 년 동안에 대학들이 R&E를 스펙으로 쓴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선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를 가려면 R&E를 꼭 해야 된다라는 오해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 입장에서는 어때요? 과제 연구 과목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논문을 쓰고 그게 또 기자한테 걸려서 쇠고랑 차고 이런 일들이 막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가장 좋은 건 R&E를 할 수 있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된다면 일반고를 갔다. 근데 우리 학교에 R&E 과정이 아예 없다? 근데 요새는 일반고에서도 R&E 시작들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R&E 과정이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만약에 없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R&E하고 유사한 활동을 하도록 시키시면 돼요. 다른 동아리에서 축제 준비를 하는데 또는 발표회를 할 때 그냥 논문 쓰기 하면 돼요. 교내 공모전 할 때 교내 소논문 공모전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게 만약에 없는 학교다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요구하셔야 돼요. 우리 학교도 교내 소논문 경진대회 이런 거 하자. 그럼 아이들이 그 소논문 경진대회에서 인체해부의 비밀 이런 주제로 아이가 논문을 써봤어요. 그러고 나는 얘는 그 한 줄, 학생들 한 줄을 이용해서 대학의 지원 동기를 쓸 때 근사하게 포장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있어 보이는 자원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R&E는 어떻게 좋다고요? 있는 학교로 가는 게 가장 좋고. 그래서 하도 이제 올해 서울대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입시 설명회장 가면 늘 물어보는 게 서울대 가려면 R&E 꼭 해야 되느냐고 이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서울대의 답변이에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 글자를 보시면 안 되고 뉘앙스를 잘 보세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R&E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다만 R&E를 한 내용과 배경, 과정, 결과가 서류에 잘 드러나 있어야 된다. R&E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R&E를 한 과정, 배경, 결과 이게 드러나 있어야 된다. 이거 R&E가 어떻다는 거예요? 해오라는 거죠. 근데 해오는데
해왔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미리 보시면 서울대는 정말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올해 국감장에서 서울대가 재작년에 일반고의 비율이 한 65% 들어갔고요. 작년에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특목을 너무 많이 뽑아서. 그래서 이제 국감장에서 그 지적을 받은 거예요. 국립대학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학교를 보고 뽑느냐? 서울대 답변이 뭘까요? 우리는 절대로 아이들의 학교를 보고 뽑지 않았다. 다만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놨더니 걔네가 하필이면 학교가 거기였다. 근사하죠?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서울대는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 동아리인데요. 이제 이 동아리 내용이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사실 이거는 어머니들이 들으시는 것보다 아이한테 잘 전달을 해주셨으면 해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두 가지가 있어요. 창의체험 활동 동아리하고 자율활동 동아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창체 동아리는 아이들이 1인당 1동아리만 할 수 있어요. 한 명에서 두 가지 이상의 창체는 못하게 돼 있어요, 보통은요.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엄마가 설명회를 갔다 와서 야, 앞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 시대가 됐대. 그래서 동아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너 동아리를 꼭 좋은 동아리 들어가라. 그래서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갔어요. 근데 장래 희망은 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 교내에 해부 동아리가 있다던가 아니면 생명과학 관련 동아리가 있다면 그게 참 꿀동아리겠죠. 그래서 그거에 지원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의대를 나만 가고 싶어 하나요? 1학년에 들어온 애들이 한 절반 정도가 그 동아리에 지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뽑죠? 선배들이 면접을 못 뽑는 거죠. 그 선배들이 면접을 보고 뽑는데 못생겼다고 너 들어오지 말래요. 그 나는 그 동아리가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에서 아이들이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바보 같은 아이들은 에이씨 축구를 하러 가야지. 그럼 축구 동아리로 가요. 3년 내내 축구를 열심히 해요. 나중에 의대 갈 때 자소서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스포츠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보통은 이상한 말을 써요. 이런 해부 동아리를 떨어졌을 때는 창체 동아리를 떨어진 거기 때문에 자율 동아리를 유사한 동아리를 만들어야 돼요. 동아리 구원도 많을 필요도 없어요. 3명만 있으면 돼요. 활동도 필요 없어요. 그 동아리 한 줄이 학생부에 있기만 하면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자 보세요. 서울대 수시를 이제 가장 많이 붙인 학교들을 제가 쭉 나열해봤어요. 왜 서울대 수시를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대 수시는 100%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서울대 수시 결과가 좋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가 잘 돼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동아리가 지금 빨간색들은 좀 이렇게 대원해보는 한 학년에 330인가밖에 안 되는데 동아리 개수는 296개예요. 창체 동아리 참여 학생 수 2048명, 자율 동아리 참여 학생 수 1078명. 자, 자율 동아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 부분 말씀드렸고요. 보세요. 이게 지금 대원 외국어고등학교의 그 교내에서 하고 있는 자율 동아리들이에요. 자율 동아리인데 아이들이 어떤 걸 하냐면 제목은 보시죠. 이거 동아리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국 현대사 탐구, 역사 탐구, 미적분학, 역사 탐구, 시사 문제 분석, 역사 탐구, 미적분학, 생명과학, 수학, 화학 실험 및 학습, 한국문학, 영문학, 수학, 수학 및 과학 탐구, 수학, 국어 문법 연구, 수학, 문학, 과학 탐구, 스페인어, 기하 벡터. 애들이 동아리를 통해서 뭐 생활체육을 한다든가, 배드민턴 대회를 한다든가, 애니메이션 보기를 한다든가, 영화 토론을 한다든가, 그거 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같이 다 공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자기의 학업 역량을 호소할 수 있는, 또 전공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잘 서술할 수 있는 그런 자율동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런 자율동아리들을 만들어두고 기록을 해둔 거예요. 실제로 활동하는 건 거의 없어요. 아셨죠? 예. 자율동아리 참여비율이 높은 학교예요. 충남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605%예요. 참여비율이 605%라는 얘기는 아이 한 명당 몇 개의 동아리를 하고 있다는 걸까요? 그렇죠. 6개의 동아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6개의 자율 동아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아이가 이 6개의 동아리를 다 비슷한 걸 하는 게 유리할까요? 서로 다른 걸 하는 게 유리할까요? 항상 이렇게 못 맞추기는 쉽지가 않은데 다 비슷한 걸 할 거면 동아리 한 개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 개를 해두는 이유는 중간에 2학년 때, 3학년 때 아이의 진로가 바뀌더라도 이해하셨어요? 진로가 바뀌더라도 그 동아리 활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자업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동아리 할 때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하는 편이 좋고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자꾸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다양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만드시는 게 좋은 거고요. 이런 게 가장 좋아요. 맘 맞는 친구 5명 모아서 동아리 5개 만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나씩 부장을 하면 돼요. 아셨죠? 그런 건 나중에 뭐까지 호소할 수 있냐면 리더십까지.
아셨죠? 그러니까 기록만 그렇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고들이 전반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 비율이 좀 저조하다. 아직도 일반고도 그렇고 뭐 사립고 중에 준비가 안 돼 있는 학교들은 학교 가보면 그런 선생님도 아직 많이 계세요. 특히 나이 많은 선생님들. 자율동아리 선생님 만들 건데 지도교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애 뒤숭 후려 갈기고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배우나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은 아직까지 입시를 예전에 우리 아빠들처럼 그 시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학에서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세대 기계공학과에서 뽑고자 하는 아이와 고려대 기계